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0 창원중학교인들의 총감독 김성호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마지막 심리강좌 조각의 모든 것의 마지막 강좌에 벌써 비조각과 조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비조각이라는 주제, 과연 어떻게 이 주제가 조각 작품으로 실현됐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이번에 비조각과 조각이라는 이런 강의 제목을 2020 창원 조각 비엔날레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출품자 또는 주제의식 이런 것들 살펴보는데요. 주제가 저희 이번에는 비조각, 가볍거나 유연하거나 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조각, 두 번째는 가볍거나, 세 번째는 유연하거나.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접목이 되었는지를 지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1번, 2번, 3번인데요. 세 가지로부터 이번 주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차례대로 하나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로잘린드 크라우스라고 하는 서구의 미술사가의 논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1979년에 확장된 영역에서의 조각이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그 논문이 가지고 있는 기와적 모델이 있습니다. 작가는 조각이 다른 것들과 만나서 융합적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현실을 이런 기하학적 모델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하학적 모델을 통해서 이번에 저희가 비조각이라는 주제의 방문을 도출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조각이 풍경과 건축을 만나는 과정들이 오늘날 조각에 다차원화되어 있는 영역 확장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과 풍경과 건축은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다 보니까 복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수월하게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만날 수 있는 방식은 이와 같은 트라이앵글의 관계도가 필요한데, 자 보세요. 풍경과 조각이 만나기 위해서는 풍경과 조각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하거나 비슷한 존재를 만들어주는 관건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로잘린드 크라우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와 같은 조각이 정말 이질적인 것들과 만나는 것들에 대한 관계함을 이론적으로 증명해 주고 싶었어요. 하다 보니까 기호학적 모델을 가져왔는데 여기 낫이라고 하는 낫이라고 하는 비풍경, 비건축이라고 하는 논문들을 가지고서 건축과 풍경이 만나게 되는 방식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 조각이 풍경과 건축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것을 만나는 방식의 컴플렉스, 복합, 뒤섞기라고 하는 과정이 비풍경, 비건축을 했을 때는 중성화의 전략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는 잘 보실까요? 풍경이 아닌 것들에는 인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각이 있습니다. 건축이 아니면 생각해볼까요? 음식도 있고 빵이 있죠. 음료수도 있고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다시 조각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각이라고 하는 주체가 만나는 이질적인 다른 것들을 모순어법으로 낫이라고 부정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조각이 여러 것들과 만남으로써 완전히 이질적인 것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기하학적 모델을 거꾸로 또는 역으로 활용해서 이야기를 펼쳐봤습니다. 예를 들면 비풍경, 비건축이 아니라 비조각을 한번 해봐서 풍경과 건축을 그대로 두고 바꾸자라는 의견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비건축이라는 이런 기하학적 방법을 통해서 자기 부정, 조각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 성찰하는 과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중성화 전략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라고 하는 낫이라는 모순어법을 통해서 조각이 다른 것들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질적인 성향들을 중성화시키는 전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부터 변해라고 공유하기보다는 내가
내가 스스로 변할게. 그래서 너랑 나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삼아볼게.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착한 비엔날의 주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1932년생인 이승택 선생님이 조각가죠. 아주 선구적인 실험적인 조각가입니다. 이분의 활동들을 기리고 이분이 얘기했던 1980년대의 미술 에세이가 내 비조각의 근원이라고 하는 미술 에세이를 발표하셨어요. 이 에세이에서 공론화되었던 비조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물론 이분은 60년대부터 자신의 작업이 비조각과 연동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있습니다. 이분의 조각세, 특히 한국 조각가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이분이 얘기했던 비조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같이 성찰해보고 오늘날의 동시대 조각의 뿌리들을 찾아보는 그런 작업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특히나 어떤 작업을 했는데요. 색기줄, 밧줄암, 홍갑천 조각처럼 조각의 재료로 삼기 쉽지 않은 비정통적인 조각적 재료 이런 것을 가지고 조각을 실험적으로 모색하셨던 분의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영향받은 부분은 바로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동양과 한국의 비물질의 미학입니다. 비조각은 과연 무엇이야? 라고 한다면 이 비조각의 가장 근원적인 심층의 문제의식에는 비물질이라는 요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조각은 3차원의 공간 예술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더듬어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육중하고 거대하고 견고하고 딱딱한 예술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조각이었는데 그런 조각과 좀 결이 다른 가볍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헐렁헐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조각적 재료로 삼아서 기존의 조각의 개념에 정확함으로써 새로운 조각의 조형 언어를 창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이승택 선생님이 얘기했던 비조각의 것을 계산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 얘기하고 있는 동양에서의 비물질의 이야기인 거죠. 이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생각해 보실까요? 바람과 같은 것들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공기와 같은 것들 또는 햇볕과 같은 것들 또는 불 또는 물 물론 이제 불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물질적 요소에 해당되는 하지만 고정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달라지거나 순간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물질 요소하고 잘 맞는 거죠. 동양적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 도, 그 다음에 무, 공 또는 이화와 같은 어떤 확인할 수 없으나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상생을 이루고 있는 존재이고 우리 인간의 세계의 현실계의 문제와 그 다음에 대우조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들을 연동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비물질의 미학은 이처럼 눈에는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실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고 그것은 결국은 조각이라고 하는 장르 우리가 관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조각이라고 하는 모습을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세 가지의 주제에 연동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했어요. 비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계되는데 자, 조각의 자기 관성과 자기 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각이 여러 확장되고 있는 다른 장르를 만날 때 그들로부터 변화라 그들에게 변화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조각이 스스로 변하는 거예요. 나 조각이 아니야. 너희들과 비슷한 존재지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중성화 전략이거든요. 다른 것들을 무화시켜서 서로 유사하게 만드는 전략. 중성화 전략. 그 다음에 다원주의 조각에 대한 성찰이에요. 조각이 조각 아닌 것들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는 거죠. 가볍거나 유연하거나 이 두 개는 보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가볍거나는 비조각의 형식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유연하거나는 비조각의 내용으로 해석했습니다.
물론 둘이 완전히 변별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내용이 겹쳐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형식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형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기념비, 모누먼트처럼 덩치가 아주 큰 조각, 여러분들 강화문에서 보셨던 이쑤시개 잡는 동사 어때요? 크기도 엄청 크고 위압적이고 계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영웅의 형상들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닌 조각, 과연 없을까? 있습니다. 비조각이라는 게 있는 거죠. 딱딱하고 견고한 조각. 그러면 물렁물렁하고 잡을 듯 잡히지 않는 것들 또는 잡은데 손을 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각의 형식이 될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됐습니다. 비조각이라는 개념으로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타격거나 라고 하는 형식적인 메타포를 사용해서 가능한 거죠. 여기 유연하거나 이 사람 융통성이 없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정체성을 고닥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시각을 해석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는 태도, 이렇게 얘기하죠. 융통성이 없다는 개념은. 그러면 이와 같은 개념과 유사한데, 유연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자신의 정체성을 변종처럼 또는 변화의 개념으로 또는 변주의 개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타자의 정체성과 믹싱하는 것이죠. 홍성을 해서 나의 정체성과 너의 정체성이 그다지 다르지 않네 라고 하는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조각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주각으로 만들어서 햇볕에 붙여서 말린 테라코타 또는 브론즈로 떠내서 만든 캐스팅 조각,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완결된 작품, 그런 것들이 아닌 뭘 만들었는데 햇볕에 의해서 녹거나 바람에 휩쓸려서 사라지거나 또는 작품이 계속 시간과 같이 움직이면서 변화하는 조각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예술이 어떻게 시간과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가. 변하는 예술은 미술이 아니다. 미술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시간 예술이 아닌 공간 예술이다 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입을 했어요. 영화, 공연, 문화, 이 모든 것들은 독자가 또는 관객이 접근할 때 시간을 투여해야 됩니다. 미술의 시간성 투여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겠죠. 그런데 움직이거나 변화하거나 비물질적인 조각일 때는 어떻습니까?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비조각의 유연하거나 하는 개념은 비조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조각 개념이 통합창원시 10년을 기념하고 비엔날레 태동을 10년 하는 기념으로 비조각의 주제를 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10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강산이 10년이면 변한다라는 말의 뜻이 새로운 다짐을 기약하고 지금까지의 과거의 모습들을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모습들을 정초시키는 분기점이 되거나 또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비엔날레는 어느덧 10년째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미래적 비전의 비엔날레 양상들을 우리가 자기성찰함으로써 이전까지의 과거의 모습을 반성함으로써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는 어떤 결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대 창원조각 비엔날레에서는 어떻게 이 조각을 다루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비조각의 주제가 어떤지를 의미를 되새겨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2010년에 처음 출발한 것은 문신국제조각 심포지엄이었어요. 그러니까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하고 워크숍을 해서 다른 예술가들과 교감을 나누고 그들의 창작 세계를 시연해서 보이고 또 다른 서로 교감을 하면서 아티스트들끼리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완성하는 것을 국제 조각 심포지엄이라 일단 부르죠. 이것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이런 국제적 행사가 비엔날레 전시를 위주로 하는 비엔날레로 완성을 하자는 취지로 2010년에 발의가 돼서 첫 번째 창원 조각 비엔날레가 열렸고 2020년에 이어서 5회째의 비엔날레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비엔날레는 다 주제를 가지고 있죠. 홍보성, 발명자, 억조창세, 불가역의 균형, 그리고 우리의 이번의 주제인 비조각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엔날레 비교를 좀 한번 해봤어요. 역대 훌륭하신 비엔날레 감독들이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쳤고 자기만의 색깔의 비엔날레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하게 선 감독님들의 이런 업적들을 개선하고 새롭게 변신함으로써 이제 마무리되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면서 비주가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의 주제를 우리가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소개될 거 특별한 건 없는데요. 86년, 94년, 그 다음에 지역 작가의 배분, 산역 계획수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출품 작수를 뭐 양쪽을 돌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다양한 언어를 끌어모아서 이 비조각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려고 했답니다. 그렇다면 올해 준비하고 있는 창호조각비엔날레가 어떠한 양상으로 소개될지 여러분들 비조각이라는 개념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창호조각비엔날레 주제가 비조각, 가볍거나 유연합니다. 성산아트월과 용지공원 두 군데서 이루어지는데요. 이와 같은 주체주관 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46일간의 일정으로 벌어지고 있는 창호조각비엔날레 어떤 모습일까요? 출품 작가는 34개국 86팀 94인의 예술가들을 모시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특별전 공간이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슬택 내 비조각의 근원이라고 하는 미술의 세를 통해서 실험적인 비조각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이 쓴사이트 스님의 개인전, 그 다음에 서울,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의 협력 큐레이터를 모셔서 근데 그분들은 20세에서 45세 사이에 있는 신진 기획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아시아 지역의 45세 미만까지의 신진 미디어 아티스트를 통해서 그들의 작품이 어떻게 비조각의 개념을 실천하는가 초대를 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전시가 되겠습니다. 전시 구성을 했어요. 본전시가 두 개가 있는데 제목은 다 비조각으로 출발해요. 비조각으로 야외예요. 그리고 본전시는 실내전인데요. 비조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특별작 1과 2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 야외 전시인 비조각 본전시 1은 주제를 잘 실현하는데 거대한 볼륨과 메시지를 탈피하고 그것의 내용을 담는 전시에 집중했어요. 자, 근데 그걸 탈피한다? 어떻게 탈피하나요? 야외는 기본적으로 큽니다. 형식은 크지만 내용은 유연하거나 가볍거나 라는 내용을 있는 그런 개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관람 동선이 강제하지 않는 네트워크형의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전시 2에서는 이게 실내전이다 보니까 다양한 크기와 형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크기도 다르고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한 내용들과 해체적인 조각이 있고 또 구축적인 조각이 있는데 비조각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잘 보여준 작품이고 또는 이 전시의 관람수를 살펴보게 된다면 스텝 1부터 7에 이르기까지의 강제 동선에 따라서 관람자가 기획자가 만든 동선을 따라서 어느 정도 둘러보는 순간 이번 비엔날레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우주, 인간,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거시적 주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수학이라고 하는 생동병사라고 하는 미시적 주제를 같이 포함해서 우리에게 스스로의 모습을 반추할 수 있는 그런 전시 스토리텔링을 구성했고요. 비조각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구성했고 나머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풀어쓴 내용들이에요. 하나만 살펴볼까요? 과연 그러면 어떤 형식인데 나중에 작품을 살펴보겠지만 지면부터 소순거 야외 전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꺼진 게 있어요. 그리고 자연물 자체가 조각이 됐어요. 조각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자연물 자체가 조각이 됐다. 또는 자연 옆에서 자연을 흉내낸 조각. 그 다음에 사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각. 오브제 아트라고 그러잖아요. 작가의 노동력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예술이 됐다. 뭐 그런 것들도 저희 비조각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본전시 2 비조각으로 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설명이 드렸는데 파열과 해체,
그리고 재구축이 어우러진 주거이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텍 특별전 1과 특별전 2 아시아 총리 미디어 조각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살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 비엔날레가 담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비조각이라고 하는 화두, 담론을 잘 실현시키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조각 강좌예요. 시민 강좌인데 조각의 모든 것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 원시 시대로부터 미술사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20세기 미술 이전까지 살펴보고 20세기 미술로부터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각적 주제가 있는 취재적 의식을 가지고 살펴보는 전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루어진데 제가 맡은 부분이 이건데 비조각과 조각이 엮인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개막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프로그램.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비엔날레가 전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시라고 하는 능동적인 기획자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관람객이 오셔서 관람하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람객이 주도적인 문화 생산자로 들어와서 나도 예술 생산에 가담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예술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로 출발했던 이 개념이 예술민주주의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컨텐츠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어린이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토론 프로그램. 네, 비엔날레 나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좀 넘어서 특별한 날들에 문화가 있는 날들이라든가 그래서 야간에 개장을 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피크닉이라고 해서 평일 점심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비엔날레와 피크닉이 접목되어 있는 프로그램. 또는 헬로 비엔날레에서 어린이와 고등학생들까지를 지향하는 작품 설명 코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아닙니다. 개막 이후에 이것들이 1단계가 되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준비했던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 국제 학술 컨퍼런스, 국내 학술 컨퍼런스를 같이 준비합니다. 국내는 비조각이라는 담론이 어떻게 큐레이팅이 되고 비조각이라는 담론이 예술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살펴보는 선학자들과 많은 서구의 이론가들을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고요. 국내에서는 특히나 이승택 선생님의 비조각 논문을 탐구하고 있는 국내 학술 컨퍼런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워크숍은 현장에 예비적으로 설치되어야 될 작품들을 어떻게 상의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성한다라는 논의를 실제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사전에 작가들과 같이 모여서 현장을 탐방하고 의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아티스트 토크는 실제의 현장에 작품을 설치하고 그 설치하는 이웃의 아티스트들과 같이 토론도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 기획자들이 의견을 드려서 인터뷰를 하고 작가의 의견과 상호 교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한 것이 바로 아티스트 토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주제는 비조각이라는데 그러면 그 주제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했는가 공간 연출에 대한 문제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야외적이에요. 본조식 1. 비조각으로부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야외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성산 아트홀이고 제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이 성산 아트홀이에요. 이 공간 뒤편에 용지공원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여기가 포종사라고 합니다. 이 포종사 앞부분에는 2018년 비엔날레가 끝나고 남겨진 작품들이 지금 잔존해 있고요. 2020년에는 이 포종사 뒤편의 공간에 작품이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설치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포종사 뒤편에 1번, 2번, 3번, 5번 이렇게 번호가 되어 있는. 그런데 유념하실 것은
야외 공간에 어떤 작품이 어떤 거고라고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내린 거지, 여러분들이 이 뒤편의 공간에 와서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냥 다니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강제 동선이 없는 비순차적인 관람 형태, 네트워크형 관람을 도모하고 있는 전시가 바로 이 전시입니다. 이 작품 내용들은 우리가 몇 개를 보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비주얼 개념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좀 나중에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 본전시 2 비조각으로라고 하는 여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 다른 뭘까요? 스텝 4에서부터 또 7까지 이르는 순차적인 동선을 구성했습니다. 이거는 강제 동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왜? 어떻게 관람객을 강제로 강제적으로 인도를 해? 라고 하지만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이 스텝 1, 2를 거치면서 이 주제가 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실 수 있도록 저희 꾸몄는데요. 관람객마다 다른 메시지를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 환경, 우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다음 단계 테크놀로지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프롤로그의 공간, 그 다음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공간이 다시 만나서 내려가서 퇴장하는 그런 시간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 스텝 4. 여기 막아놨어요. 강제로 무전되는 거죠. 돌아가면서 체험하고 내려오고 다시 5번에 들어가서 체험하고 테크놀로지 문제를 탐구하면서 나와서 비교적 주제가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성찰하는 시간을 같이 우리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특별전이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성산 아트홀 밑에는 성산 아트 뷔페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원래 상업적인 공간이잖아요. 근데 비어 있었어요. 이 공간을 재생해서 일상의 공간으로부터 예술 공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전 1,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전 2, 그 다음에 시민참여 프로그램 퀴즈 뮤지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객과 같이 소통하는 새로운 예술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특별전에는 입구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이렇게 거쳐보고 아카이브 보고 이런 작업을 했고요. 이 작품은 네 맞습니다. 이승택 선생님에 관련되어 있는 전시 구성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여기 들어가서 또 다른 공간에 지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을 보시면 젊은 신진 미디어 아티스트, 아시아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만든 그 미디어 아시아 그 미디어 조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참여작가, 또 출품작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비조각의 의미가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전시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보더시리에요. 야외죠. 비조각으로부터. 대표적인 작품 몇 개를 골랐는데요. 네, 성동훈 선생님 작품인데 이런 작품인데 이번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이게 뭔가요? 나무네요. 나무 위에 이파리도 있고 나무줄기도 있고 뭐라고 만들었나요?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나뭇가지 위에 달려있는 이상한 점박이 무늬를 봅니다. 뭘까요? 네, 자기 도자기로 만든 종들이에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불면 우리가 절에서 보았던 풍경처럼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를 청아한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소리나무예요. 나무가 소리가 냅니까? 나무는 맞아도 침묵하고 베어져도 침묵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감정이입해서 이 나무의 목소리를 들어본다면 이와 같은 도자기의 딸랑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이 소리를 만드는 거죠. 이 주위에 바람이 불면서 도자기를 흔들어서 이 종들이 흔드는 소리에 나무가 소리를 내는 거죠. 우리는 자연이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인간이 자연에게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자연이 말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이 작품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돈키호테의 연재로 아주 유명한 한국의 조각가 성동훈이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작품은 뭡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 조각, 바로 비조각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알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비조각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아프리카의 스트라인드 반대로 네아르만 작가는 돌 3개를 출품했어요. 물론 지금 출품되어 있는 현재 출품 작품은 이 돌 3개가 조금 형상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비슷해요. 그게 뭡니까? 파란색 돌, 약간 회색 돌, 검은 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돌을 3가지의 색상으로 구분합니다. 돌은 그것은 자연에서 암석을 캐서 가져오거나 또는 산속에 묻혀있는 것들을 캐내거나 라고 했던 자연석의 개념입니다. 자연원석이에요. 근데 그것을 캐서 성산화툴이 아닌 용지공원이라고 하는 야외공원에 툭 갖다 놓죠. 하나, 둘, 셋. 그런데 어떻게 예술이 돼요? 작가가 여기다 뭘 했는데요? 작가가 특별히 한 건 없죠. 자연에서 발견한 오브제를 선택을 해서 이거는 나의 예술이 되겠어 라고 하나의 전시공간에 놓아놓으면서 각자의 공간이 다른 곳에 있었던 이 돌들이 갑자기 예술작품으로 둔갑하게 되는 거죠.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 작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도 원래 우리가 인공으로 만든 것이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자연은 인공적이지 않은 것을 좀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은 신적인 창조물일 수도 있죠. 그럼 우리도 신적인 창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자연과 인간과 예술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 작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은 노래예요. 점루라고 하는 중국 작가의 작품인데요. 하나, 둘, 셋. 이번에 3개의 작품 출품됐는데 가만히 보니 이거는 돌이 아닙니다. 돌인데요? 네. 실제 돌이 아니라는 뜻이죠. 실제 돌, 근데 이번 비엔날레는 이 작품은 이전의 작품을 발표했던 것이고요. 실제 돌들이 이렇게 있는 자리 앞에 하나, 둘, 3개의 가짜 돌이 같이 배치가 됩니다. 가짜 돌은 뭔가요?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 철로 만든 조각을 이 앞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돌과 가짜 돌의 관계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진짜 돌은 예술이냐? 일상인데 나는 가짜 돌이야. 근데 나는 예술이야. 그런데 내가 예술의 모습을 통해서 가짜 돌, 너의 현실에 들어왔는데 너의 현실과 나의 예술은 별반 다른 거 없어. 밖에서 볼 때 사람들이 다 돌로 보잖아. 자, 그러니 이분들은 현실과 가상의 문제 또는 자연과 인공의 문제 이런 반문들의 구분들을 무화시키면서 서로 대화하는 예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머스트 제인이라고 하는 돌에 관한 영상학적 그 반문들을 담고 있는 중국 작가니까 특히나 에레미즘 같은 신앙들 자연물 속에 신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신앙관들을 예술적으로 잘 구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카엘 요하스 작품인데요. 이번에 출품된 컨테이너가 2동이 아니라 1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 작가는 자 보세요. 컨테이너 4개가 있죠. 가운데는 여러 가지 오브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욕조도 있고 물통도 있고 이거는 캐비넷도 있고 장롱 같은 것도 있고 어딥니까? 작가가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쓸모에 의해서 사서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버린 것들입니다. 쓰임새의 목적을 다 버려진 것들이에요. 근데 작가는 그 버려진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컬렉트 수집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작품의 공간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색깔들은 뭘까요? 작가가 칠한 색깔이 아니라 산업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칠해진 색깔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 보시듯이 무슨 카페트 색깔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시트의 색깔이라든가 의자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산품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색깔이죠. 그런데 작가는 컨텐츠에다가 유사한 것들의 색깔을 같이 묶어줘서 친구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발견된 오브제의 색깔들을
내가 만든 오브제에다가 같은 색깔을 구해서 친구의 그룹을 만들어준 거죠. 한색, 난색 이렇게 말이죠. 이번에도 이런 작품이 출품되는데요. 굉장히 수고스러운 노동력과 정밀한 계산이 필요한 공학적인 계산이 필요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브제, 사물들이 예술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시몬 델커의 작품은 이분은 사진작가인데요. 이거는 원래 베니스에서 실현된 작품인데 이 풍선껌이 저희 창원조각비엔날에도 오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 작가는 원래 현실적 공간에 이질적인, 사실 이질적인 아니죠. 풍선껌은 일상에서 많이 보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질적인 형상의 크기로 굉장히 키워서 데포름시켜서 우리에게 낯선 풍경을 선사해주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사진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전복과 도치, 전복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산 아토에는 이런 사진의 합성이 아니라 실제 풍선껌의 조각이 사람 크기보다 더 큰 작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자연 풍경을 내 앞에 풍선껌을 불다가 내 옆에 놓고 그걸 가까이 바라보면서 풍경을 바라보는 듯한 풍경, 그런 작품이 이번에 출품됩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큰 추위껌이 조각으로 창원 용지공원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초이시온에서 데포르마시온, 초이시온에서 데페지마이라고 얘기하죠. 외국도 별명도 있지만 추방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어때요? 데페지마, 장소를 정의시켜서 원래 일상 공간에서 느껴졌던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개념에서 낯선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들인 거죠. 이것이 현실계를 넘어서 나가서 초현실주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언어를 여러분들은 이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드럽게 보여지는 원래 풍선껌은 부드럽잖아요. 근데 딱딱한 재료를 만들어서 비조각의 내용을 담는 그런 조각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내는 어떤 연식이 이루어질까요? 실내는 바로 대표적으로 일단 리원 후가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야? 작품이 뒤가 아니고 앞에가 되겠죠. 흙입니다. 흙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모래시계를 뒀습니다. 그 작품 내용은 잃어버린 시간이 되겠습니다. 뭘 잃어버렸을까요? 네, 이 작품은 다카르 비엔날레라고 세네갈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프리카에서의 비엔날레인데 당시에 참여했던 출품작을 이번에 창원조각비엔날레 새롭게 해석하는 작품으로 모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흙이 작품이 될까요? 그냥 흙덩이인가요? 흙 무덤입니다. 흙을 그냥 쌓은 뿐이에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삼각형의 삼각뿔에 모여 쌓았던 것이죠. 가장 기초적인 조각의 재료, 흙. 그때 그걸 물을 뭉쳐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야지만 저것도 질는 줄 알았더니 이게 흙 분발의 흙도 예술작품의 재료가 될 수 있구나. 아니다. 재료가 아니라 예술작품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비조각은 그런 것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비조각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 형상의 진로가 되는 것들을 그대로 날것의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내는 거, 비조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 작가는 아프리카의 역사들을 가지고 성산 아토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를 제공해 주는 거죠. 우리가 재미나게 바라볼 것은요, 이 작가는 본전시 1에도 출품하는 작가고 본전시 2에도 출품하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야외에 우리가 용주공원이라고 넓은 잔디가 있는 공원을 땅을 파헤쳐서 그 땅 속에서 나오는 흙들을 옮겨서 실내 공간 본전시 2에 옮겨서 전시를 합니다. 그렇게 쌓아서. 그러니까 야외에는 구덩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런 구덩이가. 그리고 그 파는 흙을 실내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러니 네거티브의 공간과 포지티브의 공간이 만물의 한 쌍인 거죠. 그리고 야외 비조각으로부터 비조각으로 옮겨지는 전시를 함께 만드는 작품이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를 해서 비조각이라는 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소개하고 싶은 작가는 유정의 정태기라고 하는 두 분의 콜라보 작업이에요.
네, 저희 성산아트홀 실내에는 이건 전시 공간이 아니죠. 전시장들은 다 이쪽 문을 들어가야지 있는 공간인데 전시 공간에가 전시장을 이루는 가운데 충종이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운데 사람들의 편의적인 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에 작품을 커다랗게 전시를 합니다. 근데 작품에서 검은 숲 또는 떠있는 검은 물결 또는 검은 바다 다양하게 그려진 이 작품은 섬유질로 만든 재료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반짝이라고 하죠. 비스듬하게 반짝반짝거리는 검은색의 실선들을 모아가지고 마치 거대한 김을 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섬유를 걸어놓은 것이죠. 근데 이 크기가 굉장히 10m가 넘는 공간이고 사람들이 이 밑에서 걸어보면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약간 흔들리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서 창문 위에 열어서 바람이 흔들리기도 하고 유연하거나 가볍거나 하는 저희의 소주제를 잘 이해하도록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태생 뒤에 바다, 검은 숲 또는 검은 바다라고 하는 제목이 맞도록 뒤에 포마를 일으키고 있는 바다를 촬영한 사진들을 창문 뒤에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 이루어지는 콜라보 작업이 되겠습니다. 물 또는 숲 또는 바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비물질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념과 연동되는 그 작품이다라고 하시겠죠. 김현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시킨 거예요. 실제물이 작품 안에 들어옵니다. 실제물이 여기 접하기를 통해 가지고 물결을 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달이 있는데 이 달들이 이 물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태리에 술 한 잔을 공유하는 식구가 생각이 나는가요? 여러분들 굉장히 거대한 규모 수고스러운 노동이 담긴 이 작품 안에서 우리는 서정적인 미감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달 하나가 크게 물결을 비치고 또 달 안에 이 물결의 흐름이 비치고 조명에 의해서 반짝거리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 풍경들을 이 거대한 구조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조 또는 명상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까르나 선생님의 작품은 굉장한 작품이다. 다 모든 작품들이 굉장하죠. 이 작품은 뭐가 굉장한가요? 잘 보시면 전시장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어요. 천장에 불도 없죠? 옆에서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중에 가운데 있는 건 뭐죠? 사람 키보다 큰 볼이에요. 공. 근데 투명한 공으로 만들었는데 점점 찍혀있죠? 이게 뭡니까? 목탄입니다. 이 목탄을 사람들이 이 안에는 헬륨가스가 들어서 가볍게 뜨고 있습니다. 유연하거나 가볍거나 사람들이 이 볼을 가지고 공을 가지고 쓱 보내면 후 가가지고 벽에 퉁 하고 부딪혀서 그림을 그립니다. 또 좀 후 밀면 퉁 부딪혀서 천장에 그림을 그리고 또 밀려서 그림을 그리고 작가가 작품 만들어서 공문을 만들어 버리고 하얀 캔버스를 저희가 준비해드렸죠. 그런데 관객이 참여해서 예술가 아니라 관객이 참여해서 그림을 그리게 만든 겁니다. 이 작품의 생산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까르나고 하는 작가이면서 한편으로는 관객, 이 볼을 움직이는 관객이 또 다른 예술의 창작자가 되는 거죠. 공동의 창작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천히 채워지고 있는 이 그림들이, 이 낙서들이, 공이 만든 낙서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까맣게 변하는 그런 전시장을 관객들은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변해지는 조각, 관객에 의해서 완성되는 조각, 우리가 이순신 장군 동상처럼 작가에서 딱 만들어서 가져와서 설치되는 게 아닌 조각.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각과는 다른 양상의 조각이구나. 비조각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전이 있을 때 한국의 비조각이 색선이 되겠네요. 자, 보시면 아까 설명해드렸던 1932년생의 이순택 선생님의 작업을 이번에 특별전 1로 오셔서 개인작을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연세가 지금 32년생이니까 89세 정도 되셨어요. 원로 작가입니다. 당시의 젊은 시절에는 이단아야 바나나야 라고 하면서 주류의 미술론으로부터 변방의 비주류로 취급받았던 예술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끊임없이 주류의 핵심을 거부하고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개척함으로써 오늘날은 그 실험적인 예술 정신을 인정받아서 각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원로 작가 중에 한 분이신 거죠. 이분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조각에 올리는 조각? 아니죠. 자연에 나가서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깨닫게 만드는 조각이 뭐예요? 천조각이죠. 천조각. 그리고 자연보를 위해 설치를 해서 깃발처럼 나르는 조각. 어때요? 자연에 만드는 조각입니다. 특히 자연 어디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드는 조각이죠. 그래서 작품 제목이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이 작품을 저희 이번에 특별전에서는 야외 전시를 하지 아니하고 실내 전시 공간에 이와 같은 형상으로 구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작품 특성은 이처럼 여러 가지 연대기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문화인류학적 관점, 민속학적 관점, 인간 존재라는 관점, 그 다음에 발견된 사물, 오브제에 대한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의 변화를 가지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특히나 90년대에는 사진 콜라주, 몽타주, 페인팅 드로잉이라고 하는 굉장히 신진 예술가들이 하는 새로운 매체로 탐직하시면서 자신의 실험의 진폭을 넓히시는 작업을 우리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트레토볼이에요. 우리가 민속신화 또는 그 생활 풍습 속에서 보았던 고트레토를 갖다가 작품을 만들 것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돌이 이렇게 달렸는데 어떻게 끈이 딱 졸라매듯이 보이니까 저런 가벼운 줄들이 돌을 꽉 쥔다고 해서 돌이 구멍이 가운데 이렇게 오그라들까요? 그렇지 않죠. 작가는 그런 것처럼 보이도록 각자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아시아 청년 미디어 조각을 살펴볼게요. 네, 이천표 제이납이라고 하는 두 분의 콜라보 작업인데요. 이분들은 영수증과 관련되었어요. 영수증이 어떻게 조각적 제작을 볼 수 있을까요? 제목은 자연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생산과 유지의 부수의 반복에 주목에 초점한다. 작가 덕후가 과제에 미술관 레지던스 생활에서 만든 영수증을 본다. 그리고 작가에게는 예술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삶의 추종으로 수십한 컬렉션이 있는 이렇게 모은 영수증 중 가계부를 소설가에게 건네준다. 소설가는 이를 실제 사건과는 별개로 영수증 속 소비를 따라 발행을 통해 단편 소설을 완성한다. 영수증은 레지던스에 지원하고 선발된 작가 생활을 담은 기록이고 소설가인 글의 책입니다. 어때요? 영수증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생산들이 되게 차원적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게 쓰는 일기, 그것들이 다른 독자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 생산의 소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연동되어서 또 다른 작품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과 모니터, 종이로 만들어진 책의 형태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경종 선생님의 작품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태그맨이라는 작품이에요. 태그맨 서울. 이번에는 어떨까요? 태그맨 차원이 되겠죠. 태그맨은 그림과 상호작용이 혼합된 퍼포먼스예요. 태그라고 하는 것은 뭐죠? 누군가 태그함으로써 그의 정체성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어떤 장치, 기호가 되겠죠. 근데 그것들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만들려면 자체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세계에서 정보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구조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예술이 되는 겁니다. 태그맨은 보세요. 여기가 지금 작가가 실제 퍼포먼스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태그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특별관 전시장에 그대로 이런 인간 영상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퍼포먼스의 결과물을 예술적 주요권으로
뭐 어떤 조각? 비조각적인 조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선포하는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것을 지칭할 때 나는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숙제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네 김성호라고 불렀을 때 그들 사이에서 김성호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호명되고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고은 선생님이신가요?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는 힘드니까 등산하는데 보이지 않는 꽃이 내려갈 때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보여지는 꽃들에 관심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또는 김준수 선생님의 꽃을 생각해 볼까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꽃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모든 것에 붙여있던 존재가 누군가로부터 호명되었을 때 네이밍, 명명되었던 것이 다시 누군가에게서 불러지고 상기될 때 불러진 피동적인 존재는 어떤 면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되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와 같은 심리적 정체성의 2월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담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판 라이번체크 작품은 버추얼 시리즈입니다. 네, 보세요. 작가의 뜻을 내처럼 환경과의 인류 하모니를 이루는 목적 의식과 그 관계에 숨어가고 버추얼 시리즈는 의인화된 것이 가상의 풍경 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표현한다. 그렇습니다. 이 꽃은 현실 속의 꽃이 아니죠. 가상이라고 한다면 현실과는 적정히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는 차안과 피안 사이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고통이 일고 있는 현실계의 생과 다른 저편의 세계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가상현실은 그런데 말이죠. 가상현실은 현실을 이미테이션,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는 것을 중국적으로 합니다. 현실과 닮아있으나 현실과 똑같지 않은 세계관.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계에 살면서 가상의 세계관들을 흡입하기도 하고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죠. 오늘날 AI에 촉발되었던 가상현실 체험인가 이런 것들은 이미 18세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꾸미고 있는 현실계에 너무 접되는 세계, 현실과 닮아있는 것을 가짜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 이게 가상현실 체험이었는데요. 오늘날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더 극대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작가는 세상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꽃을 만들어서 그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계 너머의 이상계를 꿈꾸게 하는 그런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안성석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일시적 자유공간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일시적 조각이 위치한 일시적 자유공간은 권력의 대화는 용토로서 작용하고 어렵네요. 억압되거나 투색이 전에 행사된다. 동시대 예술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을 재배치해 도시를 변화시킨 부동산 사업 방식과 마찬가지로 동시대 예술도 장소의 확산과 책임의 결과로 추진된다. 예술품은 경제적 상태에 되고 때로는 공정성과 사적인 부가 충돌하는 미술 시장의 흥망세제를 보며 점차 소멸하는 공간을 떠올릴 수 있다. 네, 작가는 예술계에 존재하는 수년한 예술을 위한 예술의 개념에 내재되어 있고 장독해 있는 사업적 정신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세력들 간의 관계함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작품을 통해서 일시적 자유공간이라고 하는 제목에 담겨있는 여러가지 메시지의 함의를 우리에게 새롭게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 창작가를 간단히 소개해볼게요. 네, 지역은 어딘가요? 창원, 마산, 진해라고 하는 우리의 창원 조각배에 열리고 있는 공간에서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박봉기 선생님 작품은 요 유형과 조금 다른 유형의 작품인데 거의 유사해요. 대나무로 어떤 거대한 유기적인 자연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달팽이 같기도 하고 또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어떤 뱀의 형상 같기도 하고 또는 근원적인 어떤 추상의 형상을 담아내기도 하고 확정할 수 없는 어떤 형상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뿌리 있는 것처럼 실제 저희 설치에 보면은 원래 존재하고 있는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설치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작가는 이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호흡입니다. 그렇죠? 어떤 대나무가 뭐죠? 대나무부터 만들어져서 파편화되어 있는 물질적 재료예요. 그런데 그 물질적 재료가 끊임없이 교통하고 싶은 것은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어때요? 투가치의 공간이잖아요. 뻥뻥 뚫려 있습니다. 자연 조각품의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어 있고 호흡을 나눌 수 있는 교감의 대상으로서 자연 속에 거하지만 자연 속에 거한 인공적인 예술이 인공으로 쌓지 않고 자연과 교감하는 상대로 존재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호흡은 어떻습니까? 자, 그 호흡은 하나만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숨을 내쉬고 날숨, 들어쉬고 들숨과 날숨이 같이 모여서 호흡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나만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의 이야기가 받고 전달되면서 이런 들숨과 날숨이 같이 하모니를 이루는 가운데 호흡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밖으로 내보내는 건 무엇이죠? 어떤 것은 나쁜 기운, 그 다음에 내 안에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룬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항상 같이 병존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의 큰 호흡이 나에게 들어오고 나에게는 버려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나에게 큰 기운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체와 타자의 문제,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문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대한 설치 구조물이 저희 나무들이 줄줄이 있는 숲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사진과 똑같은 작품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게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선생님 작품이에요. 지금은 이제 경기도 의정부에서 갔다가 경기도 광주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우리 저 지역 출신의 선생님이세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드로잉으로 나와 있는데 시작부터 이거 유사해요. 굉장히 투과체계의 공간들의 섬유적 진료자 되겠죠. 이것을 강철 와이어로 이어서 천장에 매다는 작품인데요. 색깔이 한색과 난색이 되어있는 투명 섬유제 공간들을 통해서 거대한 구조물이 부유하게 씌어 있어요. 알 수 없는 생명체, 우주적 생명체, 또는 우리가 그 연체동물 같은 어떤 형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심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가볍죠. 유연하죠. 가볍거나 유연한 초월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가도 그래서 이게 뭐다 특정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죠. 정택 선생님은 이와 같은 작품이 이제 두 개가 전시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물감이 확 쏟아져서 흐르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 순간의 모습을 포착을 해서 조각화시킨 작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감이 흐르는 순간 어때요? 프로세스,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의 흐름들을 딱 한 순간에 정지시켜서 극적인 순간들을 관객에게 선보이는 그런 작품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컬러풀 바잉이라고 하는 거죠. 박스 형태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작품들이 이번에 어떤 작품들일지 관객들께서는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조경재 선생님 작품인데요. 이거는 진해 출신이에요. 여자분부라고 있는데 여기 여자분부란 질문을 작가가 던지고 있잖아요. 작가가 초등학교 때부터 살던 진해시 여자동의 집을 기억을 더듬어서 제안한 작품입니다. 여자분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과 좀 다르게 구조가 되어 있지만 똑같은 유형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작가가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재현해내는 집, 그리고 그것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소환해서 지금 현재에 되새겨보는 집, 그리고 그것을 관람하는 다른 관객들이 내 집에서 몸담았던 기억들을 꺼내어서 작가가 보여주고 있는 집과 교감하고 있는 상호소통의 어떤 집이죠. 집은 우리가 타자와 결별하기 위해서 담을 쌓고 나만의 안위한 공간을 위해서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만들거나 또는 타자의 적으로부터 벽을 만들어서 나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 집이에요. 그죠?
그 집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녕을 주지만 오늘 시대에 집 구하기 쉽지 않죠? 그것처럼 집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메시지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학적 메시지, 집을 소유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타자에 과시하는 측면으로 변질되어서 오늘 발전하고 있죠. 작가는 어린 시절 살았던 여자동이라고 하는 진해 씨의 그 기억들을 되새겨서 오늘 그걸 더듬어서 재현함으로써 오늘 집의 의미가 과연 어떻게 성인이 된 작가에게 남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찰하고 관객들에게는 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대놓고 있는 작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주일 선생님의 이 작품은요, 진흙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작가는 진해, 마산, 창원을 다 리서칭하고 돌아다니시면서 현장 작업에 대한 관심을 키우셨어요. 특히나 창원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오래된 역사가 깃들여져 있는 오늘날 정확한 그 명칭은 아니지만 하네타운으로 우리가 속칭 불려주고 있는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역사적 건물이 있는 어떤 건물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무너지는 형상으로 꾸며놨습니다. 원래 작가는 기존 작품들은 이런 진흙 밑에 수조를 만들어서 물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서 점차 무너지고 있는 건물을 형상하는 작품은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번에는 그런 형상만 제시하지만 물은 없습니다. 형상만 제시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근대적 역사에 장존하고 있던 건물의 형상들을 오늘날 다시 되새겨보면서 그 당시에 그랬지 오늘날 저 건물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성찰하는 기회를 우리 지역사회 또는 창원 시민들에게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었어요. 원래 계획은 마창 지역에 흙으로 재현된 70년대 연립빌라였는데 조금 변모가 돼가지고 그것을 개념적으로 수립하는 작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소도 창원 지역의 역사를 되새겨보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의 선생님은 이 작품인데요. 자, 보시면 이게 아크릴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스페이스 13-04 이런 점을 다루는데 이거는 이제 작품적인 좀 변하긴 하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크릴 박스, 색을 가지고 있는 아크릴이 빛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스펙트럼의 형상들을 보면서 하나의 객체가 뿜어내는 스펙트럼의 효과를 바라게 되면서 빛의 근원적인 원래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는 거죠. 빛은 뭔가요? 빛은 백색광이죠, 원래. 빛의 존재는 백색광인데 프루지움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말조노초파는보라고 하는 분별된 색으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람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냥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분별된 프리즘의 눈을 바라보면 흑인, 황인, 그다음에 백인이 존재하고 아시아인, 유럽인, 아메리카인, 그다음에 남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있는 자와 없는 자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관점 너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프리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백색광을 분절해서 그 안에서 색을 추출해내려는 과학자의 마음 또는 그것을 색을 구현하면서 예술가적인 그 색상만으로 재배열해서 보여주는 예술가적인 신성 이런 것이 또 담겨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공간 속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 것을 작가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대 선생님 작품은 이런 거예요. 구리와이어, 구리선으로 아주 촘촘하게 그 구성을 해서 마치 실 박뜨개질을 하듯이 바느질을 해서 이 구리선들이 엮어가지고 만든 어떤 형상들을 만듭니다. 어떤 기괴한 생명체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보았던 식물의 열매 같기도 하고 특정할 수는 없으나 어떤 자연물 또는 생물체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현실계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우주 너머에 별같은 형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작가의 작품을 바라보는 순간 가볍고 아주 얇은
후리성들이 만들어내는 형상들이 빛의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잔잔한 심정을 그 심정에 호소하는 그런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이 작품의 디스플레이가 조금 다르게 여기에 큰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구조물로부터 내려오는 생물체들의 연합, 집단적인 연합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색다른 감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혜진 선생님이 이 작품과 거의 흡사한 작품을 이번에 보여주고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자연의 식물 형상들이 다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콜라주예요. 사진 콜라주로 붙여져 있고, 콜라주가 뭐죠?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사진의 원본들을 다른 곳의 장소로 이용해서 서로 모아서 만드는 새로운 사진 결합체, 결합체 이걸 콜라주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평면적 이미지가 다른 장소로부터 모여서 하나의 예술 공간에 만들어지는 작품, 이런 것을 우리는 콜라주 기법의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다양한 식물의 형상들이 사진에 중첩적으로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자연의 형상을 윤유할 수 있는 도자기적인 조각품이 같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나무 위에 돌, 또 돌 위에 나무라는 작품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는 조각품이 존재하고, 자연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전체 공간을 가로지르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치적 조각?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작품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저희 비엔날 팀은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비엔날 추진팀하고 감독이야 꾸려졌던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비엔날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비엔날레가 5월 17일 개막이니 여러분들 부디 오셔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시민강자 비조각과 조각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비조각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창원 조각 비엔날레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고, 출품작을 통해서 비조각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각의 모든 것들을 출발해서 마지막 이 강좌가 조각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조각이 여러분의 친근한 예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조각교회 총감독 김성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